제3장 병을 앓는 황제 궁정의 암투. 열하에 왔을 때는 꽃이 만개했는데 어느 틈에 초록색 잎들이 그늘을 만드는 계절이 되었다. 주학근은 이제 슬슬 귀경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했다. 한 달가량의 체류는 그다지 성과를 올리지 못한 것처럼 생각되었지만 조유경들은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고 했다. 공친왕 혁흔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의도를 탐색해 내려 했던 사람들은 그의 신중한 언동에 헛다리를 짚었다. 역시 공친왕은 이미 세력을 잃은 것이다. 한동안은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공친왕에 가까운 주학근들도 대세에 순응하는 듯이 꾸미고 조심스럽게 자신의 몸을 지킬 수밖에 도리가 없었다. 사람들의 착각에 의지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공친왕이 모반한다는 뜬 소문을 일소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밖에도 주학근은 여러 가지 비밀스런 소문을 들었다. 모반을 꾀하고 있는 것은 공친왕이 아니라 공친왕의 적대 세력인 숙순이라고 말이다. 궁중에서 전해오는 소식에 의하면 그는 내무부 대신과 어전 대신이라는 이중 자격으로 금지된 궁궐 안에 출입하고 당당하게 황제의 옥좌에까지 올라앉아서 의기양양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모반의 증거라는 것이다. 기묘한 이야기가 또 있었다. 숙수는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나면 침대에서 인간의 젖을 한 잔 마신다. 이때 선제에게서 하사받은 옥배를 사용하는데 숙수는 이것을 대단히 아끼고 있었다. 어느 날 하인이 잘못해서 그 옥배를 깨뜨려 버렸다. 하인은 혼비백산에서 사색이 되었는데 다른 하인이 숙순의 신복인 진부은에게 지혜를 빌려보라고 가르쳐 주었다. 이것을 들은 진부은은 깨진 옥배를 대충 붙여놓으라고 비책을 일러주었다. 하인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언제나처럼 사람의 젖을 담은 옥배를 들고 사오했는데 침대의 휘장을 열자마자 큰 소리로 놀라고 손을 떨면서 옥배를 떨어뜨렸다. 산산조각으로 깨지고 말았기 때문에 어떻게 된 것이냐고 숙순이 다그쳐 묻자 하인은 벌벌 떨면서 휘장을 열었더니 황금색 용이 보여 깜짝 놀라 손에서 떨어뜨리고 말았사옵니다. 하고 대답했다. 숙수는 완전히 고지듣고 꾸짖기는커녕 상을 내리는 형편이었다. 비밀은 굳게 지키라고 단단히 일렀다. 이 이야기에 대한 진위 여부는 확인할 길이 없지만 만일 숙순에게 모반의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진부는 그것을 알고 있으며 그것에 참여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주학근의 송별연 전날 밤에 조유경은 은밀하게 경고했다. 진작 진부은이라는 놈은 음험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사람이네. 놈은 궁둥파 숙순 일파의 첩자이니 각별히 경계해야만 하네. 알았네. 궁둥파에 대한 뜬소문은 당신이 보기에 어느 정도나 신뢰성이 있는 것 같은가? 그것은 어렵네. 논의를 해보았자 아무런 소용도 없겠지만 어쨌든 전혀 믿지 않는 것보다는 믿는 것이 좋을 것일세. 뭔가 그 비슷한 것을 파악하면 신중하게 행동하고 경솔하게 움직이지 말아야 하네. 뱀을 내려칠 때는 칠치 위를 때리라고 하지 않았는가? 충분한 확신이 없는 한 반대로 물리는 것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네. 여기까지 말하자 조유경은 책상에서 한 통의 밀서를 꺼내서 건네주었다. 공친왕에게 당신의 손으로 직접 건네주게. 나의 견해는 여기에 전부 쓰여있네. 이 편지가 타인의 손에 건너가면 큰 소동이 벌어질 것이고 당신도 나도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것일세. 부디 조심해주기 바라네. 밤도 깊었으나 두 사람은 작별하기가 못내 아쉬웠다. 사이가 좋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내일 헤어지면 과연 또다시 만나볼 수 있을까 하는 비창감 때문이기도 했다. 전국은 혼돈하고 천자의 병세는 악화되어 있었다. 일단 일이 일어나면 숙순이 권력을 장악할 것이고 어떤 국면이 벌어질지 헤아릴 수가 없다. 어떻게든 금년 여름을 무사히 넘기고 가을에 천자가 도읍으로 환도해야 한다. 그래서 공친왕에 대한 의혹도 풀리고 공친왕이 군기처로 복귀한다면 전체적인 국면이 가까스로 안정될 것이다. 조유경은 감개무량하게 말했다. 금년 여름일세. 여름을 넘기는 것이 문제일세.
주학근은 맑은 목소리로 슬퍼서 대답했다. 주군도 알고 있으리 가장 좋은 계절은 귤이나 밀감이 결실하는 때라는 것을. 원컨대 가장 좋은 계절을 맞아보고 싶군. 바로 그것일세. 주학근은 지금까지 마음속에 숨기고 있던 질문을 입에 담았다. 한마디 오랫동안 당신에게 물어보고 싶었네. 이제 곧 헤어지는 마당이니 꼭 물어보고 싶네. 만일 청천벽력으로 천지가 캄캄해진다면 어떻게 대처해야만 하겠는가? 조유경은 쓴웃음을 지었다. 평소부터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지만 그때 최선책은 찾아내지를 못했네. 최선책은 아니라 해도 무엇인가 방법은 있을 테지? 내 편지에도 그건에 대해서는 약간 언급해 놓았네. 당신이 말하는 병력일성 천혼지암이라는 사태가 되면 여여 해망이라는 매우 험한 길이 되겠지. 함께 망한다, 매우 험한 길이라는 말들은 주학근에게는 그 의미가 심장했고 또한 시사하는 바가 큰 것처럼 생각되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병력은 피할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천혼지암은 되지 않고 해결될지도 모르네. 주공이 성왕을 보좌한 것도 천지의 정도이고 황제 폐하께서는 사설을 많이 읽고 계시니 그 고사를 알고 계실 것이 틀림없네. 당신이나 내 쪽에서 보면 천지의 정도라도 궁등 쪽에서 보면 천지가 뒤집혀 주기를 바랄 것일세. 주공이 섭정이 되자 관숙채숙 형제와 무경이 모반을 했는데 그것도 고사가 아닌가? 그렇다면 주공의 징벌을 배울 수밖에 없네. 주학근은 그렇게 말한 뒤 퍼뜩 깨달았다. 함께 망한다, 험악한 길은 바로 징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무리 궁둥이 강적이라고 해도 그는 수하에 즉각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을 갖고 있지 않다. 그것은 그의 치명적인 약점이다. 정조이에 따르면 황제가 붕어했을 때는 반드시 유조가 있을 터이고 고명 대신을 지명하여 어린 황제를 보좌하는 수순이 된다. 만일 그것이 주공이 아니더라도 병력을 이끌고 온다면 어린 황제 측근의 관숙이나 채숙은 오로지 머리를 숙이고 오랏줄을 받을 수밖에는 없을 것이다. 그들은 황제가 사망한 후 공친왕을 중심으로 어떻게 시국을 수습하느냐에 대해 밀담을 거듭 나누고 있었다. 한편 궁중에서도 공친왕에 대한 의논을 나누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중심은 다른 사람이 아닌 의귀비였다. 의귀비가 가슴속을 털어놓을 수 있는 상대는 단 한 사람, 친동생인 수망복진밖에 없었다. 그녀는 황제의 외척이라고는 하나 궁중에서 자매가 그렇게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열하에 온 지 8개월이 되었지만 두 사람이 만난 것은 10번도 안 되었다. 2달 만에 만나서 복진은 언니에게 속삭였다. 황제 폐하는 어째서 그처럼 수척해지셨습니까? 그녀의 눈에는 황제의 모습이 일변한 것처럼 비쳤다. 완전히 달라져 버리셔서. 어머, 우리들은 평소에 자주 뵙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데 말이다. 황제 폐하는 자신의 병을 알고 계신가요? 그런 것을 어떻게 알겠어. 황제 폐하는 내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도 그런 것은 물어보지 않아. 황후님은 어떠세요? 뭔가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그녀에게 생각 같은 것이 있겠니? 누군가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단다. 그래요? 복진은 낭하의 시선을 보내 아무도 엿듣는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뒤 목소리를 낮추어 물었다. 칠한 남편인 순친왕 혁형과 언니에게 물어봐 달라고 했어요. 황제 폐하는 이미 생각을 하고 계시느냐고 말이에요. 그분은 무척 두려워하고 있어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지? 글쎄, 측근에 꼭 필요한 인간이 2-3사람밖에 없어서는 만일의 경우에 큰 일을 그르쳐버리는 것이 아닐까 하고 말이에요. 의기비는 감탄했다. 범용하고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겠다고 가볍게만 보았던 동생의 남편이 제대로 사리를 분별하고 있었다. 이 정도라면 화급한 경우에 얼마간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자기 동생이라 하더라도 진짜 생각을 누설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조용히 물었다. 그렇다면 누가 의지가 되지? 오야돈 친왕 혁종은 양자로 나가버렸고 사람 됨됨이도 좋지 않아요. 우리 칠하는 아직 너무 젊고 스스로도 큰 일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의지가 되는 사람이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유기야 공친왕밖에 없었다.
의기비는 고개를 끄덕였으나 계속 입을 다문 채였다. 준왕의 본심은 무엇을 노리고 있는 것일까? 자기가 그 자리로 기어 올라가기 위한 꿍꿍이 숙일까? 아니면 정말로 대국을 우려하고 있는 것일까? 동생 쪽에서 다시 입을 열었다. 만수의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군요. 유갸도 오셔서 황제 폐하께 축하를 드려야 하겠지요? 의기비는 피식하고 웃었다.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이미 늦는 거란다. 그들은 벌써 계산이 끝났다니까. 황제는 숙육의 얘기를 듣자마자 6월 9일 만수절에는 관계관청과 직접 관계 있는 사람 외에는 행제소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군기처에 전달하셨단다. 복지는 할 말을 잃고 입을 다물고 말았다. 만수의 경축을 명목으로 공친왕을 열하로 초청해 황제와 만나게 하려 했었다. 이것은 어젯밤 한밤중까지 논의하여 결정한 부부 두 사람의 비책이었는데 이미 후수라는 것이다. 복지는 낙담하고 말았다. 충육은 언제나 이런 수를 쓰는군요. 그토록 유갸를 열하에 못 오게 하려는 것은 역시 유갸가 두렵기 때문이겠지요? 그 말대로다. 내가 한 여러 가지 말 중 지금 그 한마디가 제일 낫다. 의기비는 정색을 하고 작은 목소리기는 했지만 자신감에 넘쳐서 이렇게 당부했다. 내가 있는 한 걱정할 것 없다. 돌아가거든 칠야에게 전해라. 마음을 가라앉히고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라고 말이다. 그는 절대로 그 뱀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 이래서는 순왕은 완전히 경시당하고 있는 것이다. 동생이 무연에서 돌아가려고 했을 때 황제의 심부름으로 소태감 김환이 찾아와 의기비와 순왕 복진에게 연극 구경을 하러 오라고 전했다. 황제가 동생의 아내를 대접함에 있어서 의기비로 덤으로 부른 형태여서 그녀는 그다지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피서산장에는 무대가 세 곳에 있었다. 가장 큰 것은 근정전 앞에 복수원에 있는 것으로 이것은 큰 축하 행사에나 쓰였다. 하나는 황제의 침실 바로 옆에 단박경성전 뒤에 있었다. 또 하나는 여의주에 있었다. 여의주는 삼면이 물로 둘러싸여 있어 한여름에 거주하기 좋다. 무대는 물에 접해서 일편운이라 불렀다. 만수절에 쓸 수 있도록 숙순이 수리를 시켜 놓았다. 보통 사용하는 것은 단박경성전 뒤쪽의 무대이다. 의기비와 순왕복진이 가니까 연극은 벌써 시작되어 있었다. 한단 높은 보좌에서 황제는 열심히 극을 관람하고 있어서 방해를 하지 않으려고 무릎을 꿇고 무언으로 인사를 드렸다. 의기비는 황후 옆에 앉았다. 순왕복진은 황후에게 무릎을 꿇고 인사를 한 뒤 뒤쪽으로 물러나려고 했다. 그러자 황후가 그녀의 손을 붙잡고 의기비 옆에 빈 자리를 가리켰다. 무대에서 노래하는 것은 곤곡으로 난탄처럼 시끌시끌하지는 않았지만 알기 쉽지도 않았다. 연기하는 배우는 장다복이라고 하며 승평서의 학생이었다. 순왕복진도 여러 차례 무대에서 보았으며 황제가 크게 마음에 들어하는 배우라는 얘기는 듣고 있었지만 연기하고 있는 것이 무슨 곡인지는 알 수가 없었다. 다만 가사를 걸치고 손에 불자를 들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젊은 여승으로 분장한 모양이었다. 그러나 눈썹을 가느다랗게 그리고 엷은 화장을 하여 색정을 풍기고 있었다. 이것은 어리고 음탕한 여승을 나타낸다. 황제와 의기비가 재미있어하고 있는 것에 비해 황후는 눈을 감은 채 쉴 새 없이 중얼거렸다. 죄가 많구나. 그러면서도 다시 눈을 뜨고 보지 않으면 억울하다는 모습이었다. 방상. 일막이 끝나자 황제가 선고했다. 방상이란 신분이 높은 사람이 상을 내릴 때의 표현이다. 장다복은 무대를 내려와 옥좌 밑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렸다. 다음에 다시 곤곡으로 제목은 수오전의 1절 야반도주였다. 임충으로 분장한 학생은 의상이 참신하고 몸짓도 세련되어 있었다. 징과 피리 소리에 따라 노래하는데 몸의 움직임도 깨끗하고 영리한 것 같았다. 이번에는 황후가 대단히 기분이 좋아서 방상을 외쳤다. 두 곡의 곤곡을 노래하고 나자 다음은 광화성반이 출연하는 반점이 시작되었다. 초당연의 속의 고사로 진숙보가 돈이 없어 여관 주인에게 망신을 당하고
하는 수 없이 타고 다니는 말을 팔아 대금을 치렀다는 이야기였다. 주역인 황춘전은 분명치 않은 목소리로 쓸쓸하고 감정적인 연극에 어울렸다. 옛날과 지금을 비교해서 생각해보고 자기 자신의 신세, 영웅의 말로의 비참함을 입신의 경지로 연기해 보였다. 여관의 고용인으로 나오는 어릿광대 역도 표독스러운 말투로 진숙보를 궁지에 몰아넣고 보기 좋게 역을 소화해냈다. 의기비에게는 그 어릿광대가 꼭 숙순과 닮아 보여 순왕복진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작은 소리로 속삭였다. 저거 좀 봐라. 어쩌면 저렇게 피도 눈물도 없을까? 반점의 공연이 끝나자 태감들이 식사 준비를 했다. 황제가 겨우 얘기를 할 시간이 생겨 대하가와 연극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했을 때 환갑을 받쳐든 내주 사처의 관리를 데리고 어전대 신인 숙순이 참상해 왔다. 이것은 군사에 관한 보고서가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했다. 황제는 그것을 먼저 처리하지 않을 수가 없다. 환갑에는 7건의 보고서가 들어있었다. 한 건은 절강의 군무를 감독하고 있는 항주 장군 서창과 절강 순무인 왕유령이 연선급사로 절강 동부의 수창이 함락되었고 엄주와 난계의 위험이 임박해 있다는 소식이었다. 황제가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은 절강의 군사 정세였다. 수창과 소홍은 이리대수여서 그 진퇴는 시기를 잘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각 지시를 내릴 필요가 있다. 황제는 군기 대신들의 소집을 명했다. 연극 구경도 이것으로 끝이다. 모두들 실망했다. 그는 본시 서창과 왕유령에게 그다지 좋은 인상을 갖고 있지 않았으나 점점 더 쓸모가 없게 되자 방침을 지시한 뒤에 두 사람을 크게 비난했다. 흥분해서 입을 실룩거릴 정도였다. 이미 연극 따위는 문제가 아니었다. 다음 날이 되자 몸의 상태도 얼마간 좋아졌기 때문에 오후에는 연극을 재개할 테니 진행 순서를 짜서 제출하라고 아침 일찍 승평서에 지시했다. 황제 스스로 공목의 선택에 참견도 하고 징이나 흥북이 들어가는 무곡이나 재미가 없는 딱딱한 연극은 일절 필요 없다고 주문을 했다. 남은 것은 남자 역과 여장 남배우가 공연하는 애정물과 어릿광대 역이 우스꽝스러운 동작을 연출하는 것 등이었다. 이렇게 해서 연극은 며칠 동안 연속으로 상연되었다. 5월 말이 되자 1편은 물가의 무대 수리도 끝나 연극이 없는 날이 없게 되었다. 절강만 빼고는 전황이 우세한 탓도 있고 해서 황제의 기분은 매우 좋았다. 홍수전과 양수청의 반란군에 대한 용병의 중심은 안경에 있었다. 증국번이 기문에서 동류로 이전하고 증국전이 분전해서 철퇴하지 않았다. 콩군과 양군의 용장 진옥성이 호북을 공격한 것은 증국전을 견제하고 안경을 구원하려고 했었으나 호리믹이 호북에서 버티어내서 증씨 형제의 후환을 없애버렸다. 그 밖의 좌종당도 증국번의 군무를 도와서 크게 힘이 되었다. 번갈아 가며 전공을 세운 중국전 좌종당, 호리믹 등은 모두 숙순이 추천한 사람들이었으므로 황제의 숙순에 대한 총애와 신용은 더욱더 높아갔다. 숙순 쪽도 은혜를 느끼고 보답하기 위해서 황제의 탄생일을 마음껏 즐겁게 보내게 해드려야겠다고 결심하고 있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선 공친왕이나 충언을 드리고 싶어하는 노신들을 만나 마음을 번거롭게 해서는 안 된다. 숙순은 각별히 신경을 써서 그것을 위한 수배를 했다. 조서를 내고 탄생 축하에 역직이 있는 관원 외에는 오지 않아도 된다고 썼다. 5월이 되자 축전에 관계가 있는 관리들은 도읍에서 수많은 목수나 직인들을 인솔하고 내려와서 비서산장을 화려하게 장식하여 피색이 넘쳐나는 분위기였다. 이것을 전해들은 수도의 명배우들도 속속 열하로 몰려들었다. 탄생일 당일은 복수원 1편운, 단박경성전의 새 무대에서 동시에 상연될 예정이었다. 황제로부터는 특별히 지시가 있어서 당일은 내외제 창하고 곡은 보통 공연물과 잡극 합쳐서 18각 약 4시간 반으로 한다고 했다. 금천감도 이 무대에 맞춰서 특별히 상주했다.
8월 1일에 일식이 있고 오성 연주한다고 말씀드리고 그 모양을 그림으로 그려 올렸던 것이다. 이것은 드물게 보는 길조라고 느끼고 황제가 당장 사해승평의 상연을 명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황제는 결코 경박하지 않았다. 우연히 그렇게 된 자연현상에 도취할 만큼 범용한 황제는 아니었던 것이다. 전례를 조사해서 가경 4년 1799년 4월 1일에도 꽃같은 길조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당시 인종의 황제는 이런 상유를 내렸다. 사천과 섬서의 교비의 반란이 아직 평정되지 않았다. 원컨대 하루라도 빨리 반란을 평정하고 생업에 복귀하게 하고 그것으로 길조를 의의 있게 하고 싶다. 요즘 오만한 경향이 많은데 이러한 짓을 해서는 안 된다. 조부의 이야기가 황제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자신도 상유로 내각에 전하여 백성에게 널리 알리기로 했다. 천상의 별의 현상은 사실대로 고하고 과장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복잡하다. 현실보다는 도취를 좋아한다. 동남의 비적은 아직도 평정되지 않았다로 번거로운 제사가 생략되거나 하지는 않는다. 행궁의 내외, 특히 내무부 관리들의 심정은 열렬하기 짝이 없었다. 6월 8일은 난수로 복수원에서 만찬의 소연이 있었다. 9일 황제는 아침 일찍 기상하여 강희, 옹정, 걸룡, 가경, 도광에 5 황제를 모신 수성전에서 배례하고 단박 경성전에서 신하의 축하를 받았다. 궁중의 방문자의 서명부가 놓여지고 붉은색을 칠한 층층대는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황장자와 각 신앙을 비롯해 귀족, 고위 관료들이 제문을 낭독하고 완만한 주악 속에서 삼괴구 고수했다. 오후에는 다시 복수원에서 사연이 시작되었다. 황제가 옥좌에 앉아 차가 내리고 상이 옮겨져 왔다. 끊임없는 주악과 끝없는 고두의 배례가 계속되었다. 의식이 끝났을 때는 모두 땀이 등에 흐르고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가서 휴식을 취할 수도 없었다. 연회가 끝나자 장내로 들어가서 연극을 보고 그러고 나면 또 식사가 내려진다. 귀중한 서화, 문구 등이 하사된다. 여러 가지로 광영을 입고 돌아갈 수 없는 것은 쓰라리지만 또 한편으로는 돌아가는 것도 아쉬운 느낌이 든다. 황제는 군신들보다도 훨씬 더 힘이 들었다. 몬시 더위에는 약했다. 침궁으로 돌아가자 내의 하나만 입고 차게 한 과일을 많이 먹었다. 4명의 소태감이 부채로 바람을 보내고 땀이 식자 우물에서 길어온 물로 몸을 씻었다. 이것으로 기분은 좋아졌으나 이래서는 더위와 추위를 동시에 받는 것과 같아 몸이 쇠약해져 있는 황제로서는 견뎌낼 수가 없었다. 당장 코가 막히고 머리는 어쩌러찌라고 가슴이 아프기 시작했다. 그러나 황제는 기분이 나쁘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이처럼 경사스러운 날에 시위를 불러들인다고 하면 흥이 깨질 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놀라움과 억측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그 영향은 상당할 것이다. 게다가 완전히 자신을 위한 이날을 병자로서 보내는 것은 싫었다. 오늘의 추기를 무사히 끝내게 하고 단박 경성전에서 신하들의 경하를 받은 뒤에 복수원에서 잔치를 함께 즐기는 것이 지금의 자신의 의무였다. 그곳에서 비로소 황제는 자신의 탄생일을 축하하는 것이다. 내무부가 세밀하게 수배한 수순을 함부로 무시할 수는 없었다. 소태감 김환이 출어를 부탁하러 왔다. 광우와 비빈들 그리고 대아가와 대공주가 축하를 드리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알았다. 황제는 시위도 부르지 않고 다만 몇 알인가의 약재를 씹었다. 그러고는 가벼운 비단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아내와 자식들의 축하를 받으러 갔다. 연파치상전의 본전에서는 황후 이하 모든 비빈들이 참석해서 진주의 머리장식이나 봉황이 자수를 한 의상 등 제각기 화려하게 화장을 한 모습으로 황제를 기다리고 있었다. 대아가와 대동주는 배운 대로 함께 앞으로 걸어 나가 무릎을 꿇고 만주어로 축하의 말씀을 올렸다. 황제가 옥좌에 앉자 황후가 비빈들을 거느리고 인사 말씀을 드렸다.
무척 더운 날씨여서 황후와 비빈들은 땀 때문에 연지와 분이나 향유가 증발했지만 입술은 더욱더 붉고 얼굴은 희고 유난히 요염스러워 보였다. 예쁜 것은 틀림없지만 황제는 보다 못해 모두들 물러가서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오도록 하라. 고 말했다. 의기비는 침궁으로 돌아가서 옷을 갈아입은 황후와 행동을 함께 했다. 중궁에서 세수를 하고 땀을 닦아내고 화장을 고쳤다. 분을 얼굴에 바르면서 황후에게 속삭였다. 황제, 폐하의 얼굴색이 좋지 않으신 것을 보셨습니까? 황후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고단해서 그러시겠지요. 날씨도 이렇게 무더우니까 말이요. 황제, 폐하께 몸을 돌보시도록 말씀을 올리는 편이 좋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돌보실 수가 있겠어요? 나무아미타불, 육뱅이의 급한 사자가 오지 않도록 필수밖에 없어요. 누군가 황제, 폐하 대신 일을 분담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그것이 누구지요? 누가 황제 폐하의 일을 분담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황후가 진지하게 반문해 오자 일기비도 대답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다 궁녀가 옆에 있었으므로 너무 자세하게는 말할 수가 없었다. 탁자를 두드리며 칠하는 아직 너무 젊고 유객부는 지나치게 온순하셔서요. 일부러 순친왕과 경수의 이름을 거론한 것은 유능하고 핏줄이 이어진 사람이 황제를 보좌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 사람은 물론 공친왕을 의미했다. 황후가 그것을 모를 리가 없었다. 북경은 공거지니까 매우 중요합니다. 유갸와 같은 사람이 지켜주지 않으면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문제라면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요즘은 총세무사 하트와 관세 규정을 교섭 중이라 손을 뗄 수가 없지 않을까요? 황후가 어떻게 관세건 같은 것을 알고 계실까? 더군다나 총세무사인 외국인의 이름이 하트라는 것까지 알고 있다. 이상하다. 이것은 물론 황제에게서 들은 것이 틀림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으로 짐작하건대 공친왕이 북경을 떠날 수 없는 이유도 황제에게서 나온 이야기임에 틀림없다. 황후는 공친왕에 대해 황제와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다. 일기비는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실제적인 진상의 실마리를 잡아보려고 했다. 관세 문제는 본래 호부의 관할 아닙니까? 전부가 총리각국 사무하문의 관할은 아닐 것입니다. 게다가 총리하문에는 유결 장인인 계량이나 문상도 있고요. 그녀의 속셈대로 황후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사실은 유기아에게서 포부와 의논해서 연구해 보고 싶다는 상주문이 와 있었는데 승육이 말하기를 포부는 대외 사무를 잘 모르고 지금까지 유기아에게 맡겨오던 것을 다른 부서와 함께 하면 책임도 권한도 분할되어 버려 좋지 않다는 거예요. 게다가 유기아는 외국인에게 신용을 얻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도읍에 남아 그 일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정을 내린 거예요. 모두 자기들에게 편리한 얘기만 늘어놓는군요. 황후가 대답을 하려고 하자 일기비가 갑자기 말을 가로막았다. 황후는 불쾌한 표정이었으나 상대의 눈짓으로 누군가가 밖에서 엿듣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세히 보니 태감 하나가 귀를 기울이고 엿듣고 있는 것 같았다. 확실히 수상스러웠다. 황후는 조심스럽게 입을 다물어 버렸다. 뒷모습을 보아 그 태감은 왕이경왕이라는 자였다. 그는 경사방의 위서총관이라는 직위에 있는 자로 중궁에 파견되어 황후의 일용품 전달과 내무부와의 연락을 담당하고 있었다. 황후는 당황했다. 왕이경이 엿듣고 있다면 어떤 목적일까? 누군가의 첩자일까? 만일 그렇다면 그를 조종하고 있는 것은 누구일까? 무엇보다도 왕이경이 듣고 싶어하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 이러한 의문을 분명히 하고 나서 대책을 세우질 않으면 안 되겠지만 지금은 일기비와 의논할 시간도 없었다. 황제 폐하로부터 재촉하는 사자가 왔습니다. 쌍이가 작은 목소리로 알렸다. 알았다. 곧 가겠다.
황후와 일기비가 단박 경성전에 도착하자 뒤쫓듯이 황제가 출어했다. 과자와 과일을 올리자 연극 상연의 지시가 내렸다. 궁궐 안에서의 경축 의식에서는 항례에 따라 대의를 상연한다. 그것은 건륭 때부터 내려오는 관습이다. 대회는 정서는 중시하지 않지만 신선요괴 등등 없는 게 없다고 하는 볼만한 장면만 나온다. 특히 만수절에 대의 정도가 되면 구구대경이나 그것에서 갈라져 나간 마고헌수, 요지대연, 해옥첨수 등 탄생을 축하하는 온갖 신화가 담겨 있다. 무대 가득 선녀, 남도, 북도, 수성, 발선, 금동옥녀, 천병천장들이 화려한 의상을 입고 등장한다. 북곡의 특징인 노래와 춤의 요란스러움은 비정상적이기까지 하다. 이것은 북경의 궁중에서는 도저히 볼 수가 없다. 걸륭, 가경의 전성기는 별도로 하고 지금과 같이 군마가 뛰어다니고 있는 행제소에서 이것을 볼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었다. 이것도 물론 내무부의 일편의 효심에 의한 것이지만 황제로서는 기쁘기도 하고 동시에 감개무량하기도 했다. 때의 다음은 황제가 직접 고른 보통조의 잡이었다. 오후 5시 조금 전에 만찬이 시작되었다. 황제는 혼자서 금룡의 테두리 장식이 있는 대형 식탁에 앉았다. 황후는 대아가와 대공주를 데리고 동쪽의 제1식탁에 앉고 서쪽의 제2식탁에는 일귀비가 앉았다. 다른 비비는 두 사람이 한 탁자의 지위에 고저 책봉의 전후에 따라 동서로 나뉘어 앉았다. 대감은 요리를 나르고 궁녀는 부채를 붙였다. 궁전의 내외에 사후한 사람들은 200~300명에 이르렀지만 전혀 소리를 내지 않고 움직이기 때문에 무대의 가사나 대사가 한마디 한마디 똑똑히 들렸다. 비빈들에게는 가장 즐거운 시간이었지만 황제는 그렇지가 않았다. 땀이 많이 흘렀으며 머리가 어쩌러찌라고 코가 막혔다. 그것이 조금 좋아지면 이번에는 배가 아파왔다. 처음에는 그럭저럭 견딜 수가 있었지만 그러는 사이에 식은땀이 배어나오기 시작하고 안면이 창백해졌다. 소태감 여의가 이상함을 느끼고 옆으로 다가갔다. 만세야, 어디가 편찮으십니까? 배가 아프다. 변소에 가고 싶구나. 제가 모시고 가서 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다려라. 여기서 자리를 뜨게 되면 왁자지껄하던 기쁨의 장이 한순간에 낭패의 장으로 변해버릴 것이다. 어떻게 참아볼 수는 없을까? 알겠습니다. 여의는 경사방의 수령태감인 진승문에게 은밀히 전하여 준비를 서두르는 한편 더울 때 복용하는 생약을 올렸다. 몇백 년 내려오는 처방전을 참고로 최고급 생약을 처방해 만든 약으로 때에 따라 복용하면 뛰어난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황제는 마실 시기를 놓쳐 전혀 효과가 없었다. 황제는 마침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빨리 가자, 빨리 가자. 2명의 소태감이 양쪽 겨드랑이를 끼고 거의 발이 땅에 닿지 않는 속도로 곧장 변기가 준비되어 있는 안쪽 방으로 모시고 갔다.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일이라서 궁궐의 사람들은 모두 어안이 벙벙해 있었으나 누구 하나 함부로 입을 열거나 움직이거나 하지 않았다. 모두들 황후 쪽으로 조용히 시선을 집중시켰다. 황후는 내심으로는 초조했으나 반드시 누군가가 알려주러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겉으로는 어디까지나 중궁으로서의 위엄을 유지하고 있었다. 예상한 대로 진승문이 종종 걸음으로 달려와서 황후의 의자 옆에 무릎을 꿇었다. 안심해 주십시오. 만세야는 단지 설사가 나셨을 뿐입니다. 아, 그러냐? 그렇다면 그대는 직접 알아보고 곧 하회를 알리도록 그리고 난태와 이덕립을 찾아오도록 하라. 조금 전에 하명이 계셔서 만세야께서는 시인은 부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느냐? 황후는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은 황제의 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상황을 살펴보고 오도록 다시 한번 지시를 내렸다. 진승문이 황제가 있는 곳에 가보니 주위에 7~8명의 소태감들이 울타리를 만들어 얼굴을 닦아드리거나 부채를 붙여드리거나 의복을 갖춰드리거나 하고 있었다. 황제는 아직도 몹시 피로한 모습이었으나 얼굴색은 훨씬 좋아져 있었다.
진승문의 얼굴을 보자 먼저 말을 걸었다. 상당히 좋아졌다. 아마 점심때 먹은 과일이 상해 있었던 것이 아닐까? 소신이 즉각 조사해 보겠습니다. 이제 그만 됐다. 모두가 즐기고 있는 날이다. 바깥의 모습은 어떠냐? 황후님이 대단히 근심하시고 계십니다만 소신이 가벼운 설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소신에게 보고 와서 다시 보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황후에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전하고 곧 돌아가겠다고 전해라. 알겠습니다. 아래옵기 황공하옵니다만 시에게도 전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럴 필요 없다. 진승문이 황후에게 복명하고 있을 무렵 그 정보는 외부에도 흘러나가 있었다. 궁전 외부의 호위를 맡고 있었던 것은 어전 대신 숙순, 경수 및 시윈의 대신인 순친왕하견이었는데 황후나 비빈들이 있는데도 3명 모두 속속 전자의 근신 자격으로 하명을 기다리지 않고 참내해왔다. 그런데 그곳에 황제가 임석해왔기 때문에 황후를 위시하여 대신 태감, 궁녀, 심지어는 무대 위에 진최량과 춘향까지 일제히 무릎을 꿇고 맞이했다. 황제가 옥좌에 앉자 모두 일어서고 연극은 재개되었다. 촉순, 경수, 순친왕은 다시 한번 어전에 사후했다. 황제는 손을 흔들고 태연한 모습으로 말했다. 아무 일도 아니다. 그대들도 여기서 함께 연극을 보도록 하라. 세대신은 고두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뒤쪽으로 물러나서 서둘러 식탁이 준비되고 있는 틈을 이용해 진승문을 만났다. 시위를 불러두는 편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논이었다. 촉수는 황제의 의향에 따르자고 주장했고 경수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고 순친왕만이 난태와 이덕립을 대기시키자고 우겨댔다. 유비무환은 언제나 진리인 것이다. 촉순도 그 뜻을 거스를 수가 없어 결국 사람을 보내 시위를 찾게 하기로 했다. 찾아내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았다. 반드시 복수원에 있을 것이라고 동쪽에서 서쪽의 낭하를 돌아 커다란 예모를 쓴 얼굴을 한 사람 한 사람 들여다보면서 갔다. 먼저 난태가 발견되고 다음에 맨 뒤쪽에 좌석에 있는 이덕립도 찾아냈다. 손짓으로 불러내 내무부 관리와 함께 복수원을 나갔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에서의 행동이었다. 당장 장내의 사람들은 얼굴을 맞대고 수군거리고 놀라움과 의심이 퍼져나갔다. 의심은 황제의 건강에 향해졌다. 피를 토한 것일까? 열이 높아진 것일까? 예산일은 아닌 것 같다. 일부 사람들은 연극을 구경할 마음도 사라져버렸다. 그들의 마음 속에서 또 다른 연극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다. 병으로 수척해질 대로 수척해진 황제가 뒤에 남기는 것은 일단의 젊고 아름다운 용모의 비빈들과 아직 6살밖에 안 된 황태자이다. 일단 눈을 감으면 이 나라의 정권은 누가 장악할 것인가? 지금 눈앞에서 판을 치는 권신들일까? 아니면 북경에 있는 영명한 친왕일까? 아니면 지금까지 불과 물 같았던 육친과 귀족이 과거의 원한을 모두 버리고 일치단결해서 어린 주군을 보좌해 나갈 것인가? 만일 그것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서로 비책을 발휘해서 무대의 표면과 이면에서 암투를 벌일 것이다. 그것은 지금 무대에서 연출되고 있는 연극보다 몇 배나 무서운 것이 될 것이 틀림없으리라. 무대에서 연출되고 있는 장군이나 재상의 영고성쇠의 이야기는 어차피 배우의 연기에 지나지 않는다. 만일 무대 밑에서 연극이 시작된다면 몇 사람은 만족을 하고 몇 사람은 실망을 하게 될 것이다. 그 영고성쇠에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연극을 구경하기는커녕 한시라도 빨리 밖으로 나가 정보를 캐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조바심을 치고 있었다. 조유경도 그러한 사람들 중 한 사람이었다. 궁궐에서 연극을 구경하는 것은 황제의 뜻이다. 함부로 자리를 뜰 수는 없다. 신중한 그는 한동안은 몸을 움직일 수가 없다고 생각을 정하자 그렇다면 아예 주위에서 난무하는 근거도 없는 소문은 듣지 않기로 했다. 마음속은 초조함으로 바싹바싹 타들어오는 것 같았으나 겉으로는 냉정을 가장하고 있었다. 연극이 끝나자 조유경은 우선 군기처로 돌아가서 휴식을 취하기로 했다. 이날의 당번은 군기장경 허경신으로 한가한 틈을 타 좋은 묵집과 커다란 두루마리를 놓고 서범 연습을 하고 있었다.
허경 씨는 조유경을 보자붓을 내려놓고 자리를 양보했다. 정말이지, 자네는 참 부러운 사람이로구먼. 조유경은 예모를 탁자에 벗어놓고 뜨거운 수건으로 머리와 얼굴을 닦으면서 말했다. 오늘 같은 날에 한가하게 붓글씨 연습을 하다니. 이 꼴을 보게. 예복까지 온통 땀투성이일세. 허경 씨는 웃으면서 물었다. 궁중에서 혹시 무슨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까? 나야말로 자네에게 물어보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난태와 이덕립 두 사람 모두 아직 나오지를 않았는데 맥도 보지 않았습니까? 어딘가 성체가 편치 않으신 것일까? 아직 모르고 계십니까? 허경 씨는 의아한 듯이 쳐다보았다. 무언가 차가운 음식을 드시고 설사가 나셨다고 하더군요. 변을 보시고 나서 곧 나으셨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었군 그래. 조유경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다. 먼저 실례하겠네. 여기 일을 부탁하네. 그러세요. 소식이 들어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덕립이 돌아오는 대로 댁으로 찾아가 뵈라고 하겠습니다. 조유경은 집으로 돌아오자 문지기에게 이태희 외에 손님은 일절 들여보내지 말라고 명했다. 밤이 되어 뒤뜰에서 혼자 더위를 식히고 있었으나 밤이 깊어도 일절 정보가 없었다. 이제 슬슬 자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손님이 안내되어 들어왔다. 이덕립이었다. 그는 몹시 서두르며 말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저는 지금 다시 궁중으로 가서 당직을 하지 않으면 안 되어서요. 그렇다면 특별히 시간을 내서 중요한 소식을 알려주러 왔다는 얘기가 된다. 조유경은 하인이 차를 가지고 오자 손을 흔들어서 돌려보냈다. 이덕립은 진심으로 걱정스러운 듯이 얘기하기 시작했다. 황제 폐하의 병은 좋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설사를 하셨지만 곧 좋아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런데 밤이 되자 다시 발작이 일어나서 연속으로 4~5차례나 설사를 하신 것입니다. 설사는 제일 해로운 것으로, 더구나 극도로 쇠약해 있는 경우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병을 숨기고 의사를 피한다면 불과 반나절의 지체라도 나쁜 결과가 되는 법입니다. 황제는 시위를 부르지 않고 차가운 음식과 기름진 음식을 드시고 다시금 설사를 심하게 했다. 그러나 여름에 설사를 하는 것쯤은 별로 대수로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별로 대수롭지 않겠지만 폐결핵으로 쇠약해져 있는 사람의 경우는 얘기가 다릅니다. 수명의 근본은 정기를 비축하여 안쪽에서 강해지는 것에 있습니다. 내령에도 쓰여 있는 것처럼 정기가 부족한 사람은 맛을 가지고 보양을 해야 합니다. 맛이란 곡물의 맛입니다. 맛을 가지고 보양하고 피로를 계속 피해 나아간다면 수명에 영향은 없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황제 폐하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서서히 보양하는 방법을 주로 써야 합니다. 그것은 소건중탕에 인삼부자를 넣어 정기를 강하게 하고 식욕을 왕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피를 증강시키고 정기를 낳게 하면 차츰 지능 부족이 상황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몇 개월 동안의 노력도 단번에 무효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덕립은 발을 구르며 하늘을 우러러보고 단식했다. 하늘의 뜻이 이러할진데 도대체 뭐라고 할 말이 있겠습니까? 황제의 병은 의외로 중증인 것 같았다. 조유경은 전후를 생각해보고 상황을 더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물어보았다. 문외한인 나에게 뭔가 예를 들어 알기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가령 초가지붕을 얹은 집에 강한 폭풍우가 엄습해왔다고 합시다. 풀과 끈으로 고생해서 그럭저럭 보수를 했습니다. 이제는 폭풍이 빨리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썩은 석가래나 기둥을 바꿔 넣는 일만 남아있는데 그곳에 예상 밖의 강풍이 불어와 지붕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손을 쓰면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조유경은 상대만이 간신히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앞으로 어느 정도나 지탱할 수 있겠습니까? 이덕립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렇게 말했다. 내가 옛날에 입에 담은 한마디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만일 아무 일 없이 금년 여름을 넘기시면 가을에는 반드시 회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야기는 잘할 수 있었다. 문제는 황제가 금년 여름을 무사히 넘기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었다. 조유경은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궁중으로 달려가지 않으면 안 되어서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유경은 공수하면서 대답했다. 그렇다면 만류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시간이 나거든 저희 집에서 술을 한번 대접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립은 잠시 망설이고 나서 덧붙였다. 만일 큰일이 일어난다면 제일 먼저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이 바로 저입니다. 그때는 부디 저를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안심하십시오. 당신의 일은 바로 내 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사태에 진전이 있을 경우 연락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등유가 없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때가 되면 일수도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조유경도 얼마간 안심했다. 황제의 급사로 대응이 불가능해지는 경우를 두려워하고 있었으나 이덕립을 통해 그때를 미리 알 수 있다면 손을 쓸 시간도 벌 수 있다는 얘기다. 조유경은 이덕립이 떠나고 나서도 한밤중까지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이튿날은 아직 만수절 축하 기간이어서 출근하지 않아도 괜찮았지만 성체가 편치 않다고 해서 문병차 사오했다. 그는 곧장 군기처로 갔는데 지금 군기 대신들이 방을 걸어 잠그고 밀담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다만 군기장경에게는 비밀로 할 필요가 없으므로 금세 그 상세한 내용을 들을 수 있었다. 비밀 회의 내용은 모두의 두통거리 중 하나인 북경의 은값폭 등에 대해서였다. 공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환전상의 지폐의 난발로 화폐 가치가 폭락하여 액면 1,000문의 지폐가 불과 12문의 값어치로 되어버렸다. 그 원인은 동구리의 결핍에 있었다. 정화가 몰래 적었던 곳에 이번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상가 등은 더욱더 경화를 내놓지 않게 되었다. 그 때문에 물가는 폭등했다. 부자들이 사용하는 것은 은화이므로 수량이 불어나면 선의가 높아져 전혀 타격을 받지 않지만 괴로운 것은 서민들이었다. 그 중에서도 생산직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기인계급, 즉 만주족의 무인계급은 곤경에 빠졌다. 매달 얼마 안 되는 급여로 생계를 유지해왔으나 지금 주머니에 있는 것은 가치가 하락한 지폐뿐이었다. 그들을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방책을 강구해 주지 않으면 안 되었다. 회의는 오랜 시간 계속되었다. 어떤 자가 공영 환전상의 발행 지폐를 폐지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 이것은 그야말로 쾌도난마의 철저한 방식이지만 그 지폐는 모두 서민들의 수중에 있었다. 적당한 보상을 해주지 않고 한마디의 명령으로 그것을 휴지 쪽지로 만들어버린다면 반드시 폭동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폐의 가치를 유지할 것인가? 누구에게도 묘안은 없었다. 더군다나 이 자리에는 호부상서를 겸무하는 숙순이 참가하고 있지 않았다. 본거는 그의 소관이므로 그가 동석하지 않는 한은 아무리 논의를 해보았자 공론이 된다. 결국 반나절이나 회의가 계속되었지만 아무런 결론도 얻을 수 없었다. 애당초 이 회의는 사실 숙순이 제의한 것이었다. 그것도 일부러 만수절 다음 날, 달리 정무가 없는 날을 골랐다. 충분히 시간을 들여 토의를 해달라는 의도였으나 그러나 어찌 알았으랴? 황제의 병환이 악화되었다. 숙수는 시위내 대신과 내무부 대신을 겸임하고 있었으므로 불갑을 어전해 있으면서 시중을 들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황제의 병은 그에게 한없는 불안을 가져다 주었다. 난태와 이덕립의 말투로 보아 두 사람 모두이 이미 치료에 자신감을 상실해 버린 것 같았다. 더구나 황제가 계속 설사를 해서 숨이 금방이라도 끊어질 것 같은 모습을 보자 마음속에 경악이 앞섰다. 일단 위독해지면 반드시 어명이 있을 것이다. 그 경우 친족이나 귀족들로부터 선출되는 고명 대신 중에 공친왕의 이름이 빠질 리가 없다. 권세를 둘러싼 충돌은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싸워서 이기지 못할 것도 없겠지만 어쨌든 번거로운 것만은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숙수는 단 한시도 황제의 침궁을 떠나지 않았다. 자기가 없을 때 황제로부터 돌연 뭔가 불리한 하명이 있다면 저지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숙수는 전로라는 명목으로
황제가 친족을 소견하는 것은 저지할 수 있지만 친족이 자발적으로 병문안 오는 것까지 못하게 막을 수는 없었다. 이날 3명의 친족이 함께 병문안을 왔다. 돈친왕 혁종과 순친왕 혁현, 그리고 혜친왕 면유였다. 앞에 2 사람은 황제의 동생이고 면유는 황제의 숙부의 오남으로 궁중에서는 노태야라고 불리는 사람이었다. 신부는 존족이므로 숙순으로서도 손을 쓸 수가 없어 어전의 침상으로 안내했다. 면유는 특히 평소의 소연과 소견 등에서는 고도의 예를 면제받고 있는 탓에 징립자세로 말했다. 면유가 문안을 드리러 왔습니다. 지칠대로 지쳐있는 황제는 침상 안에서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다. 당연히 모두 함께 마음껏 하루를 즐겨야 하는 건데 괴로움 속에서도 다 소인학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러나 하늘도 좀처럼 인간의 소망을 들어주지 않는군 그래. 황제께서는 안심하시고 정양해 주십시오. 더울 때에 배탈이 나는 일은 흔히 있는 일이니까요. 그렇겠지. 아마 2, 3일 쉬면 괜찮아지겠지. 원컨대 하루라도 빨리 약이 필요 없게 되기를. 그것이 천하 백성의 복이기도 합니다. 면유가 여기까지 말했을 때 황제와 숙순의 암호가 교환되었다. 잠시 후 숙순이 황제가 피로해하시니 물러가 주십사하고 3 사람에게 요청했다. 퇴거한 돈친왕과 순친왕은 황제와 형제지간이면서도 한마디도 얘기할 기회가 없었던 것이 불쾌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숙순은 왠지 모르게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자기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서든 권력을 단단히 손에 넣지 않으면 안 된다. 권력도 무거울 뿐만 아니라 광범위에 걸칠 필요가 있다. 손 안에 직권이 많으면 많을수록 방어하기 쉽다. 황제의 설사는 조금씩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었으나 이덕립이 말했던 것처럼 기력이 크게 훼손된 상태는 단번에 이전대로 돌아가지 않았다. 매일 꾸벅꾸벅 졸면서 얘기할 기력조차 없어져 갔다. 이런 상태로는 군기를 소견하고 정무를 결재할 수가 없었다. 황제가 정치를 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당사자 외에는 알 수 없지만 3일 동안 한 건의 명발상유도 없었다. 당연히 군기에 소견이 없었다고 추측할 수 있었다. 옹정연간에 군기처가 설치된 이래 중병으로 말도 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황제가 군기와 만나지 않는 날은 단 하루도 없었던 것이다. 기기괴괴한 유언이 난무했다. 모두들 황제의 위독설을 전했는데 심한 것은 황제가 이미 붕어하시고 숙순이 혼자서 이것을 숨기고 있으며 그의 수배가 끝나는 대로 애조를 발표한다는 것까지 있었다. 이런 소문은 견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것이었지만 시정에는 진짜로 받아들여졌다. 그 때문에 은이나 물가는 더욱더 등귀하고 그 영향이 컸다. 이것은 자기의 소관이므로 숙순도 좌시할 수가 없었다. 그는 호부 상서의 직책을 물려받고 나서 호부의 관리와 공영 환전상의 오직을 적발한 실적이 있어서 그런 것에는 익숙했다. 황제의 상태가 비교적 좋을 때를 노려 대책을 상신했다. 공영 환전상에 무거운 부과금을 과해가면서 정리해 나간다. 한편에서 환전상이 발행한 지폐를 회수하고 일단 사태가 가라앉은 연후에 호부 소속의 공영환전 기구를 민영으로 이관한다. 단 내무부 소관의 5곳의 환전소는 분할해서 별도로 정리하면 화가 미치는 곳은 상당히 적어진다. 내친김의 숙수는 호부의 전임 장관들, 예를 들면 옹심종 같은 인물이 얼마나 무능했는지를 중상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황제는 숙순의 주장에 무엇이든지 따르게 되어 있었다. 하물며 병중인 지금 직무에 대응하는 기력은 크게 상실되어 있었으니 오직 단 한마디. 적절한 방책을 정해서 이 3일 내에 문서로에서 가져오도록 하라. 하고만 말할 뿐이었다. 뒤이어 숙수는 황제가 기뻐할 만한 얘기를 골라서 보고했다. 각지의 군사정세가 얼마나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문제의 피서산장의 보수공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고했다. 그 이야기를 듣자 황제는 무엇인가 생각해낸 듯 손을 흔들어 가로막았다. 그대도
열아의 집을 지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그렇습니다. 촉수는 조금도 숨기려 하지 않고 대답했다. 소신의 일거일동은 결코 황제 폐하의 눈을 속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집을 짓고 있습니다. 매우 튼튼한 집이라서 아직 완성은 하지 못했습니다만 황제는 고개를 끄덕였으나 분명히 의심스러워하는 모습이었다. 여기에는 얼마간 이유가 있습니다. 소신은 황제 폐하의 정기가 왕성하셔서 더위에는 약하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열화로 피서의 수행을 해올 것이라고 생각하니 긴 안목으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더위에 약한 것은 정기가 왕성하기 때문이다. 매년 열화에 피서를 올 것이다. 이런 말을 듣자 황제는 갑자기 힘이 솟아오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침대에서 내려와 걷고 싶다는 말을 꺼냈다. 곧 태감들이 도와서 옷을 갈아입히고 양쪽에서 부축을 하여 침대에서 내려왔다. 양다리는 공중에 뜬 것 같고 바닥은 어디나 부드럽고 둥실둥실 떠있는 느낌이었다. 부축을 받고 걷고 있어도 금세 숨이 차왔다. 가까스로 남쪽의 창까지 오자 역시 앉는 것이 낫겠다고 중얼거렸다. 촉수는 등나무로 만든 부드러운 의자를 서둘러 들고 와 황제를 부축하여 앉게 했다. 그날은 맑게 개인 날로 황혼역이 되자 시원스러운 바람이 문턱으로 불어들어왔다. 그것은 얇은 비단 네일을 건드려 무척이나 상쾌했다. 황제는 금주에서 생산된 간장에 절인 야채와 오리고기를 주사위 모양으로 썬 것이 드러난 현미죽을 2공기 먹었다. 황제는 매우 기분이 좋아져 이번에는 소일거리를 생각해냈다. 황제는 또렷한 목소리로 숙녀, 하고 불렀다. 네, 오늘은 15일이라 달도 밝고 바람도 상쾌하다. 어떤가? 어디론가 가보는 것이? 촉수는 잠시 생각하고 나서 말했다. 황제 폐하를 대신해 생각해낸 취향이 있습니다만 지경운제에서 보는 달은 가장 아름답다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곳으로 가셔서 남양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승평서의 학생을 불러서 청창시키고 즐기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즉각 사방으로 사자가 달려갔다. 지경운제에는 황색의 천막과 의자 그리고 차를 준비시켰다. 지경운제란 성조인 황제의 친필로 된 피서 산장 36경에 그려진 장소 중 하나이다. 잔자락 밑에 한 조각의 맑고 깨끗한 호수가 있고 그것을 한 줄기의 잔디가 도든두기 2개로 가르고 있었다. 밤이 되면 추워질 염려가 있다. 쇠약해져 있는 황제를 위해 숙수는 황제의 의복을 관리하는 사집사의 태감들에게 각종 이류를 넉넉하게 준비해서 대기하고 있다가 기후의 변화에 따라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도록 하라고 명했다. 준비가 모두 끝나자 황제는 황색 가마에 타고 숙수는 직접 대봉을 잡고 긴 행렬로 안내했다. 2개 북쪽으로 걸어가면 여의주인데 또 다른 이름으로는 일편운이라고 부른다. 호수에 면한 무대는 그곳에 있었으나 오늘 황제가 찾아간 곳은 남한이었다. 마침 달이 떠오르고 맑은 빛이 호수에 반사되고 있었다. 약간의 불빛도 없게 하라는 황제의 명이 있었기 때문에 어전에 있던 궁등도 일제히 꺼졌다. 한동안 휴식을 취하자 숙순이 지시로 황제가 총애하는 몇 명의 학생과 학생들에게 가창을 가르치는 늙은 배우 전사복, 비서생, 진금최 등이 황제에게 고두하여 인사를 드리고 동시에 공목표를 올리고 선택을 부탁드렸다. 황제는 공목표를 보지 않아도 머릿속에 수많은 곡이 꽉 차 있었으므로 즉시 장생전을 부르라고 말한 뒤 얇게 남색으로 물든 구름을 올려다보며 읊조리기 시작했다. 황제는 앞을 조금 읊조리고 나서 낮은 소리로 물었다. 1절은 뭐라고 했는가? 이것은 시해라고 한다. 그러나 하문을 받은 승평서의 총관태가 만복은 황제가 병자인데 그 명칭을 입에 담는 것은 불길하지 않을까 해서 대답을 하지 않았다. 촉순도 이 곡의 문구는 알고 있었다. 그것은 양귀비가 진월래의 반란군에게 포위되어 목을 매달아 죽고 난 뒤 그 혼이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엷은 달밤이 되면 배꽃 아래에서 탄식하고 슬퍼하면서
옛날의 황제의 은정을 추억한다고 하는 것이었다. 이럴 때 이런 장소에서 이와 같은 처량한 곡을 노래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안복이 대답을 하지 않았던 것도 당연했다. 촉수는 일부러 안복을 꾸짖었다. 보아하라. 그대는 오래 근무하면 근무할수록 바보가 되어가는 것이 아니냐? 왜 황제 폐하께서 물으시는데 대답을 못하는가? 이제 그만 됐다. 물러가거라. 좋은 곡을 골라서 황제 폐하께 들려드리거라. 그래서 겨우 분위기가 다시 부드러워졌다. 안복도 잘 알고 있었다. 황제도 곡의 이름이 시에라는 것을 생각해내고 모두의 배려를 알아차렸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안복은 황제가 노랫말이 유려하거나 정서적인 남곡을 좋아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정경을 보니 비파기의 한 구절이 생각났다. 다행하게도 일행 속에 이것이 특기인 사람이 있어 진금최에게 피리를 불게 하고 비서생에게는 박자판을 치게 하고 황제가 격찬하는 학생 장다복이 주장했다. 박자판을 치고 피리 소리가 시작되자 장다복이 목청을 돋우고 노래하기 시작했다. 이 곡은 염노교라고 하며 노래를 이어가면 다음에 가락을 바꾼다. 그 휴식 사이에 황제는 숙순에게 물었다. 이것은 무엇을 노래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어떻게 알겠느냐며 숙순은 겸손해하면서 대답했다. 저 노래 줄거리를 듣고 있으려니까 어쩌면 달밤의 정경을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이곳의 정경과 어울려서 한 폭의 그림과 같습니다. 그 말대로다. 이것은 상추라고 하는 한 구절이다. 가을에 달을 묘사하지 않으면 무엇을 묘사하겠는가? 계속 들어보아라. 다음에 좀 더 좋은 구절이 나올 테니까. 황제가 그렇게만 하자 장다복은 더욱더 신이 나 연이어 생사자와 염노교서를 노래했다. 황제는 크게 칭찬하고 어전의 무릎을 꿇고 고두하는 장다복에게 배 한 접시를 내렸다. 장다복은 제자리로 돌아가 노래를 계속했으나 얼마 뒤 황제는 미간을 찌푸리고 숙순의 주의를 촉구했다. 고륜대가 끝났을 때 숙순은 몸을 구부리고 작은 목소리로 여쭈었다. 어딘가 노래를 잘못한 대목이 있습니까? 누가 가르쳤는지 물어오라. 장다복의 상추는 잔금최가 가르쳐 준 것이었다. 안복은 진금최를 데리고 와서 벌벌 떨면서 어휘를 배청했다. 황제는 꾸지람을 했다. 난갈로 스빈 유빙이라고 노래했으나 스비라는 글자는 입성일 텐데 어떻게 그것을 평성으로 가르쳤는가? 듣기가 거북하구나. 진금최는 더듬더듬 대답했다. 습이라는 글자는 이어서 노래를 하면 평성과 비슷해지는 것이옵니다. 누가 이어서 노래하라고 했느냐? 일가를 당한 진금최는 식은땀을 흘리면서 횡설수설했다. 저희 사부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대답이 황제를 더욱더 노엽게 해서 예측하지 못한 화가 일어날지도 모른다. 궁중의 상식으로는 이런 장면에서는 황제가 화를 내기 전에 냉큼 꾸짖어 도망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안복이 일갈했다. 바보 같은 녀석, 너희 사부가 다 뭐냐? 너희 사부가 황공하옵게도 만세야의 가르침과 비교가 된다고 생각하느냐? 황송하옵니다. 진금최는 몇 번이나 바닥을 머리로 내리쳤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부디 만세야께서 가르침을 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제에게는 좋은 버릇이 한 가지 있었다. 남에게 실증을 내지 않고 가르쳐 깨우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다. 때로는 소태감이 글자를 하나 잘못 쓰면 자신이 직접 주필로 견본을 써주거나 했다. 진금최와 안복은 마음속으로부터 송구스러워하고 있었으나 황제는 그다지 신경을 쓰는 모습도 없이 진지하게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대의 사부도 그다지 훌륭하지는 못하구나. 남곡과 북곡의 구별조차 제대로 못하지 않느냐? 북곡의 입성을 높게 노래하면 거성처럼 들리고 낮게 노래하면 상성, 길게 잡아들이면 청성이 된다. 비파기는 남곡이다. 습 발음을 잘못한 것도 영광했기 때문이다.
이제 알겠느냐? 밝은 지혜를 가지신 만세야. 가르침은 평생 써도 못다 쓸 보물이옵니다. 진금최는 용기를 내서 말씀드렸다. 또 한 가지 황제 폐하의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남곡의 입성은 어떤 식으로 노래하면 듣는 사람에게 좋은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까? 황제는 상세히 가르쳐 주었다. 황제의 곡에 대한 이해의 깊이에 승평서의 노배우들은 모두 감탄했다. 황제는 크게 즐거워하며 자신이 직접 작은 소리로 노래를 불러 보이기도 했다. 이렇게 해서 밤 10시까지 시간을 보냈다. 차츰 기온이 내려갔기 때문에 숙순에 거듭된 간청으로 황제는 못내 아쉬운 풍정으로 궁중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은 잘 잘 수가 있었다. 이튿날 아침 황제는 기분이 매우 좋아 군기 대신을 접견하기로 결정하고 그 전에 숙순과 사전 협의를 했다. 체력이 특별히 강해진 것은 아니니 오늘은 가장 긴급한 안건만 처리하겠다. 숙순은 직접 군기 대신들에게 교기라고 전했다. 개 중에는 그와 이틀이나 얼굴을 대하지 못한 사람도 있어서 인사를 하고 황제의 그 후의 병상을 묻기도 했다. 상당히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경무를 견뎌내실 정도는 아니시니 제공들께서도 그다지 많은 것을 말씀드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축순의 말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창유와 마찬가지였다. 그날 배알에서도 말을 안 해도 될 사람은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중요한 건인 공영환전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단시간으로는 상세한 토의를 할 수 없어 다음번으로 넘겨졌다. 그 이후의 기간 중에 숙수는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좌파의 세력을 확장하고 정적에게 타격을 주는 묘수를 생각해낸 뒤 다음 날 기회를 보아 황제에게 진언했다. 얘기는 피서산장의 수리비로부터 시작되었다. 도읍의 내무부가 관리하는 5곳의 공영환금처의 결손이 궁정의 비용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고 있다. 코부가 각지의 군비를 조달하는데도 곤란을 초래하고 있는 상태로 결론은 자명하다. 천자를 얹은 5곳의 공영환전처는 적당한 인물을 파견해서 철저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당연히 그 사람은 총관내무부 대신이 아니면 안 된다. 총관내무부 대신에는 정원이 없고 2명이 도읍에 머물러 있었다. 보윤과 명선이라는 인물이다. 명선은 재능과 품행 모두 황제의 신임을 얻지 못하고 있었고 보윤에 이르러서는 정도가 좀 더 심해 황제의 인상은 굉장히 나빴다. 특히 2가지 사건이 황제에게 불만을 느끼게 했다. 최초의 건은 원명원이 영불연합군에 의해 불태워졌을 때의 일이다. 보윤은 총관내무부 대신의 몸이면서도 무서워 보러 가려고도 하지 않았다. 더군다나 원명원의 열쇠를 명예에 의해 반환했으므로 자신에게는 원명원을 지킬 책임은 없다고 하면서 단순히 보고를 해둔다는 주문만을 상주했을 뿐이었다. 황제로서 보면 원명원의 방화는 분격을 억제할 수 없는 일이었으므로 노여움은 그 주문에 향해졌다. 주문의 주필로 보윤에게는 인간미가 없다고 통박하고 이자는 우리 만주족 중의 폐물이다. 스스로 처분을 주청하지 않는 것이 더더욱 가증스럽다고 하면서 처분을 내렸다. 모든 직위를 해임하고 오품으로 강등한다고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얼마 뒤 공친왕의 알선도 있고 경성의 방위의 공이 있음이 인정되어 원직으로 복귀되었다. 그와 공친왕과의 관계는 언제나 농담을 할 수 있는 정도였는데 그것이야말로 황제가 혐오하고 축순이 배척하려고 하는 원인이기도 했다. 또 한 번은 열하의 행궁이 수리에 은자 20만 양의 지출을 명한 적이 있었는데 보유는 아무리 해도 응하려고 하지 않아 황제는 더욱 나쁜 감정을 품게 되었던 것이다. 이런 연유로 공영환전처 관리에 그가 임명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래서 숙수는 재경에 있는 대신들 가운데서 또 한 사람 총관내무부 대신을 골라 그 임무를 맡기도록 건의했다. 황제는 이에 동의했고 이제 남은 것은 사람을 가리는 일뿐이었다. 총관내무부 대신은 만주족의 전용 직위였다. 축수는 일부러 몇 사람인가 부적격자를 거론하고
그 뒤에 할 수 없다는 듯한 형태로 이부상서인 전경을 지명했던 것이다. 전경은 한림 출신으로 학식과 인망이 있었다. 숙수는 멍청한 만주족 대신은 경멸했으나 전경에게는 특히 나쁜 감정은 갖고 있지 않았다. 저쪽도 다소나마 자기 쪽에 붙고 싶어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농락을 해볼까 생각한 것이다. 황제는 그의 건의를 받아들여 군기 대신들에게 명했다. 이부상서 전경으로 하여금 총관 내무부 대신을 견묵해야 한다. 그러고는 다시 조서를 가지고 숙순에게 말했다. 숙수는 변함없이 내무부의 공인과 열쇠를 맡아가지고 있어. 이것은 숙순의 희망에 의해서 전경에게서 비용을 내는 명목을 끌어내기 쉽도록 하라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 밖에도 상당수의 주필이 가해진 안건이 하부되어 지난 며칠 동안 편하게 지내온 군기장경들도 크게 바빠졌다. 재경의 대소의 관리는 만수절 후에도 전혀 명발상률을 접하지 못했다. 상주문을 올린 관청에서도 주문의 원본이 돌아오지 않았다. 그 때문에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사람들은 의심을 품었다. 황제의 성체는 어떠한가? 궁정에 근무하는 관리들을 찾아오는 사람은 뒤가 끊어지지 않았고 그들 자신도 궁정 안에서 매일 정보를 찾고 있었다. 열하로부터 포봉은 없는가? 포봉은 군기처가 전용의 배달 인편에 보내는 밀봉 공문서를 말한다. 이 포봉이 나오고 있으면 황제가 평상시대로 군기를 접견하고 정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 되며 성체강복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그날 드디어 열하로부터 포봉이 도달했다. 관리들, 특히 비교적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지위가 높은 한림들은 속속 내각을 방문했다. 그곳에서 어필을 보니 한 획 한 획이 단정하고 힘이 찼다. 지난 7, 8일간의 억측과 불안도 이 문자에 의해서 일소되고 다투어 달려나가 기쁨을 나누었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은 진정한 상황을 알고 있었다. 주학근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 암호를 사용한 조유경의 밀서가 황제의 병의 상태를 전했다. 그것에 따르면 설사는 먹기는 했으나 몸이 너무 쇠약해져 조금만 움직여도 숨을 헐떡거린다. 오후가 되면 발열을 하고 밤에는 식은땀을 흘린다. 모든 증상이 사람들을 우려케 하고 있다. 사람들을 우려케 하는 것은 황제의 병뿐만이 아니었다. 숙순이 전보다 더 황제의 총애를 깊이 받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 이면의 영향은 내막을 상세하게 아는 사람들밖에는 알 수가 없었다. 가령 전경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숙순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은 모르고 황제의 신망을 받는 은총을 입었다고 득이양양해하고 있었다. 주학근이 축하 인사를 하러 전경을 찾아갔을 때 옹동화도 와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전경과는 사제 관계로서 그를 노사라고 부르고 있었다. 노사의 입장으로서는 유력한 군기장경과 고명한 한림의 문제쯤 되니 대접도 정중하게 하고 붙잡아 놓고 술 대접도 하여야 했다. 화제가 숙순에게까지 이르렀다. 주학근은 신중하고 옹동화는 온후한 성격으로 남의 결점을 들추어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다만 옹동화는 그의 부친인 옹심이 숙순에게 심하게 창피를 당한 탓으로 호감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숙순이라는 사람은 이름이 천하에 퍼져나감에 따라 다소의 비방도 자연히 생기게 된 것일세. 술탓도 있고 해서 전경은 팔자수염을 비틀어가며 큰 소리로 말했다. 그는 우리들 기인을 경멸하고 있다고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일률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만도 없네. 노사는 잔을 들고 제자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주학근과 옹동화 두 사람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다가 연장자인 주학근이 먼저 입을 열었다. 노사께서는 한림원의 대선배이며 명망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숙중당으로서도 존경하지 않을 수 없을 거요. 숙수는 그다지 책은 읽지 않지만 문인을 존경하는 법을 알고 있네. 이 점은 말해 두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일세. 이것은 그의 좋은 점이기도 하거든. 이것도 사실이기는 하다. 노사의 체면을 생각한다면 두 사람도 다소 입에 발린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전경은 숙순의 얘기에 점점 더 힘이 들어갔다.
한풍 8년 1858년 과거 시험에 얽힌 부정사건에 대해서도 숙순을 칭찬했다. 그때의 철저한 숙정으로 일체의 폐해가 자취를 감추었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그의 공적이다. 그는 당시의 주고관 대학사인 백준의 엄중한 처벌을 주장했는데 그 단호한 태도는 모두들 배워야 한다. 그 얘기를 듣고 주학근은 처음으로 숙순이 전경을 추천한 이유를 깨달았다. 단순히 그를 회유하려는 것뿐만이 아니었다. 자신의 동지를 계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 날 주학근은 그의 견해를 문상에게 전했다. 문상은 자를 박천이라고 하며 북경에 머물러 있는 단 한 사람의 군기 대신이었다. 보윤과 함께 공친왕의 양팔이라고까지 일컬어지고 있었지만 조야에서는 그를 보윤보다 훨씬 높이 사고 만주족 출신자의 제1급의 인재로 인정하고 있었다. 주학근의 얘기를 듣자 문상은 암울한 표정을 하고 입을 다물고 있다가 이윽고 시험서를 들고 나와 들척거리더니 혼잣말처럼 7월 2일 입추라고 중얼거렸다. 문대인, 입추가 어쨌다는 것입니까? 그대는 잊었는가? 이덕립이 말하지 않았던가? 무더운 여름을 넘기기만 하면 황제 폐하의 병은 크게 회복될 것이다. 그것은 몇 개월 전의 얘기지만 문상은 결코 잊지 않고 있었다. 천하를 걱정하고 주군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의 마음은 표정과 말에 나타나 있었다. 주학근은 숙연하게 존경의 마음을 느꼈다. 공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기는 합니다만 단지 그는 쓴 웃음을 짓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수백. 문상은 마음을 가다듬고 눈을 번뜩이면서 주학근을 노려보았다. 비관만 해서는 안 되네. 그대도 처음부터 불가능을 각오하고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더구나 낙관할 수 있는 일면도 없는 것은 아닐세. 그대도 나도 눈을 들어 멀리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장관이라는 사람이 대등한 말투로 격려해주고 있었다. 주학근은 깊이 감동했다. 알고 있는 것은 모조리 말하고 말한 것은 전력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책임을 생각했다. 주학근은 공손히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그리고 더욱 목소리를 낮춰서 말했다. 형세는 목전에서 변화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공친왕에게 빨리 방책을 정하시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만 방책은 벌써 정해져 있는 것 아닌가? 조유경의 편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최선의 방책일세. 그러나 사태를 정관하며 최후의 일각이 되지 않으면 손을 쓸 도리가 없을 걸세. 최후의 일각이란 황제의 죽음을 이르며 유명예에 지명되는 고명 대신 속에 공친왕의 이름이 있으면 그때야말로 대의 명분을 가지고 대권을 장악할 수 있다. 그 전에 강경수단을 취한다면 공친왕 모반의 헛소문이 더 강해질 뿐이다. 주학근도 그것을 잘 알고 있기는 했지만 숙순이 자꾸만 권력을 확장해 나가는 것을 보면 최후 일각의 공친왕의 운명은 예측하기가 어렵다. 지금 실제 운동으로 나가지 않더라도 만일에 대비한 준비는 해두지 않으면 안 된다. 필요하다면 주공토벌이라는 구사도 있으니 충분한 병력을 준비해둬야 하지 않겠는가? 조유경의 편지에서도 일단 유사시에 믿을 수 있는 인물이 없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마음속에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세. 그날 저녁 때 문상은 집에서 대세의 행방에 대해 여러모로 생각을 했다. 가장 좋은 것은 공친왕과 숙순이 사이좋게 지내고 그 위에 두 사람이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해 주는 것이다. 숙순의 장점은 사물을 잘 분별하고 이로운 것을 취하고 해로운 것을 제거하는 기력이 있다는 것이며 정확한 인재 등용을 하는 방력은 만주 왕공 대신 가운데서는 이미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단점이라면 그 횡포와 오만함, 국제 정세에 대한 무지, 게다가 걸핏하면 직소직제로 해결하는 면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친왕은 결코 그를 적대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납득시키는 데 있었다. 공친왕은 반드시 그의 장점을 이용할 것이고 대외 문제 처리 능력 등의 장점은 그의 단점을 보완해 줄 것이다. 조신들 가운데 한림 출신의 노신들은 인덕과 인망이 있는 중진들이었다.
그들의 지지와 그것에 더해서 동남 지구에서 분전하고 있는 충성스럽고 용감한 상군과 회군의 일치 단결이 있다면 대국은 안정될 것이다. 황조, 중흥도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공친왕의 숙순에 대한 적이는 어떻게든 해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숙순의 공친왕에 대한 의심을 풀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 자신의 바람도 결국은 허황된 꿈에 지나지 않는 것인가? 눈앞에 닥친 가장 절실한 문제는 황제의 죽음의 수반에서 숙순과 공친왕 간의 권력 투쟁이 시작되어 양립할 수 없는 사태에 이르렀을 경우이다. 당연히 자신은 공친왕 편에 서겠지만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들이 전쟁을 벌이는 사태는 저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북경과 열하의 금군이 교전하리라고는 거의 생각할 수 없다. 문상은 8기 금군을 잘 알고 있다. 전봉영, 호군영, 보군영, 화기, 건예영, 호창영 혹은 내무부 소속의 포위의 호위군이라 할지라도 그들 군대가 어떠한 성격인지를 그는 잘 알고 있었다. 한때 정예무비 중원의 천하를 손에 넣은 8기 건아들도 지금은 대중의 웃음거리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 트릿한 8기의 자제들은 군사조련에 대리인을 내보내는 형편으로 전쟁 같은 것을 할 수 있을 턱이 없었다. 그들이 무의를 과시할 때는 매달 식량을 타갈 때 현미는 싫다고 소동을 벌이는 경우뿐이었다. 그래서 문상도 안심인 것이다. 축순과 이친왕 재원, 정친왕 단화가 열하의 금군을 장악하고 있어도 움직일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런 사정은 조유경도 잘 알고 있어서 공친왕에게 보내는 편지에 단순히 호위를 위해 군대를 집합시키기만 해도 충분히 숙순 등을 진압할 수 있으니 특별히 신경을 쓸 필요는 없다고 전하고 있었다. 그 임무에는 산동, 하북의 변경에서 비적 토벌에 임하고 있는 흠차 대신 승보가 적당할지 모른다고도 지적하고 있었다. 문상은 신중한 사람이어서 승보를 북경으로 불러들이면 그것만으로도 숙순을 자극하여 공친왕의 반역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고 걱정했다. 그래서 조유경의 제안을 채용하려고는 하지 않았는데 여기서 좀 더 앞을 읽었다. 승보는 오만하고 방종하며 탐욕스런 인물이었다. 만일 숙순에게 선수를 빼앗기게 되면 두 사람이 결탁을 해서 뱃속 이병이 될 우려가 있었다. 그것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려면 그에게 편지를 보내 우호 관계를 만들어 두는 것이 제일이다. 그래서 이튿날 주학근에게 승보에게 보내는 편지를 대필하게 했다. 충보가 최근에 비적 토벌에서 업적을 올려 산동 북부의 몇 개 현을 평정한 것에 대해 축하하는 명목이었다. 영불연합군이 침입했을 때 승보는 친명을 받들고 도읍에 있던 각 지원 부대를 지휘했다. 통주 팔리교의 싸움에서는 참패를 당했으나 그때 문상은 공친왕과 함께 무국을 담당하고 있어서 승보와는 매일 얼굴을 보고 있었다. 예정을 돈독히 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는 관계였다. 편지에는 당연히 공친왕으로부터의 치의도 없으면 안 되지만 한편으로 승보 쪽도 고난을 함께하고 패전건으로 도움을 받았던 감사의 마음도 있었다. 통주의 일전에서는 대청조의 제실에 가장 가까운 친족계의 군대가 궤주하고 승보도 부상당해 패퇴했다. 황제는 숙순을 데리고 분주히 열하로 도피해버리고 승보 따위는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다행히 공친왕이 국면을 수습해 주었기 때문에 패군의 장수도 어떻게 해서인가 뒤처리를 할 기회를 얻을 수가 있었던 것이었다. 그러니 승보가 숙순 일파에게 호감을 갖고 있을 리가 없었다. 이 편지를 읽으면 그 마음은 더욱더 이쪽으로 기울어질 것이 틀림없었다. 주학근은 문상의 깊은 생각에 감탄하면서 편지를 썼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선수는 꼭 필요한 요지를 점하고 장차 정세가 곤경에 이르렀을 때 기사회생의 복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은 눈앞에 이 무심한 장기의 말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렇게 깨닫자 이 인사장은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서 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다. 군기장경은 본시 문장이 특기 중의 특기이기는 했다. 주학근은 마음을 집중해서 문장을 가다듬었다.
깊이가 있고 미려한 문장은 스스로도 만족할 만했다. 글이 모자라는 점은 가피를 해주십시오. 문상은 수염을 비틀면서 웃음을 띄었다. 보지 않아도 좋다는 것은 알고 있네. 그러지 마시고 읽어주십시오. 처음 몇 줄을 읽고 나자 문상의 웃는 얼굴은 싹 사라졌다. 주학근은 뭔가 부족한 점이 있는가 하고 희아해하며 자신이 원고를 묵독해 보았다. 수백. 문상은 일어나서 편지를 그에게 돌려주었다. 나는 이 편지는 보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 원고를 읽어보고 비로소 이것은 보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네. 그런 정중한 태도와 말투의 지기를 새로 얻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일이 중대한 만큼 저도 소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꼭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만전을 기하려고 합니다만. 문체도 내용도 나무랄 데가 없네. 승극제는 유장을 자인하고 상주문은 언제나 자기가 쓰고 있다네. 자신의 글재주를 과시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에게 군기처의 문장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것도 좋을 것 같네. 모두가 모두 갈겨 쓰고 용무만 마칠 수 있으면 된다고 하는 정기조정에서 내려오는 공문서와 같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 편지는 밀봉되어 파발마 편으로 보내졌다. 눈 깜짝할 사이에 7월 2일의 입추가 지나갔다. 한여름을 넘기기만 하면 황제는 나날이 건강이 좋아질 것이다. 그러나 문상의 희망과는 정반대로 황제는 더 이상 정무 처리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닐까 하고 의구심이 일었다. 7월 5일부터 잇따라 3일간 명발상유가 없었고 8일에는 내건이 있었으나 9일부터는 다시 끊겨버리고 말았다. 또다시 유언비어가 난무하기 시작했다. 공영환전처의 집회 문제도 아직 결말이 나지 않았는데 건익과 천원이라는 두 곳의 책임자가 벌이 두려워서인지 아니면 사말이라는 거액의 벌금을 지불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도망쳐 행방불명이 되었다. 뒤이어 천리는 강도들의 습격을 받았다. 마치 큰 난리가 일어날 것 같은 양상이었고 북경 사람들은 전전긍긍하며 당장이라도 뭔가 커다란 화가 내릴 것 같은 예감을 안고 있었다.